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어말씀 LS증권의 이준범 선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좀 기분 좋게 웃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가 또 심상치가 않거든요. 지난주 미국 증시 한 줄 평 먼저 남겨주실까요? 예, 오랜만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현지 시장 시간 기준으로 저희 기다려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원래 이번 주에 발표될 거란 얘기들이 있었는데 좀 기습적으로 빨리 발표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죠. 예, 맞아요. 트럼프가 지명한 케빈 워시의 이제 과거 이력을 살펴봤을 때 좀 앞으로 좀 매파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단기 금리는 떨어지면서 장기 금리는 올랐고요. 거기에 대한 매크로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3대 지수 주요 종목들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참 시장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케빈 워시도 그래도 비둘기파적이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실렸던 것 같은데 막상 또 케빈 워시가 지명되니까 혹시라도 매파적인 인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경계감 속에서 증시도 그렇고 금과 은 가격 여기에 비트코인까지 모두 다 차익 실현 압박을 좀 받은 듯한데요. 자, 그럼 오늘의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준비된 세 가지 토픽입니다. 케빈 워시 얘기부터 먼저 나눠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XAI 합병 검토,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워시, 앞서도 저희가 잠시 얘기했지만 지금 매파 연준 의장이 등장했다라는 이 경계감도 같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여파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예, 한동안은 좀 케빈 워시 지명권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어떻게 연준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려면 케빈 워시의 과거 이력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2006년도에 부시 대통령 당시에 케빈 워시가 이사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케빈 워시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는 인플레이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나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거에 더해서 양적 완화라고 해서 연준이 직접 국채를 매입하고 MBS를 매입하면서 시장에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케빈 워시가 비판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연준 의장으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국채 같은 자산을 시장에 매각할 것이다. 또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하게 되면 시장에는 채권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게 나오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다음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는 결국 유동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표적인 유동성으로 가격이 오르는 자산들인 금, 은, 비트코인 이 세 가지 자산이 모두 크게 하락 마감했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은이 가장 크게 하락했었는데 하루 만에 30%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금과는 다르게 은에 좀 투기적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동안 좀 너무 가파르게 오르기도 했었죠. 예, 제 주변에서도 금 살 바에는 이제 은 사고 더 많이 네. 오르다 보니까 레버리지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한 청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연쇄적인 작용도 네. 일어나고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런데 케빈 워시가 과연 정말로 매파적인 인물이냐 했을 때는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도 25년도 11월에 네. 연준의 케빈 워시가 기고문을 보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했을 때는 케빈 워시가 생각보다 인공지능에 굉장히 낙관적인 입장입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생산성을 만들어내면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시장의 생산성이 좋아지면 결국엔 디스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케빈 워시가 주장하는 통화 정책이 지금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가계나 중소기업, 중소은행에 지금 금리는 너무 높은 수준이니 그들을 좀 지원해야 한다라고 항상 주장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매파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한동안은 5월까지 이제 케빈 워시가 어떤 식으로 발언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좀 커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그런데 이제 변수로 작용할 만한 부분이 이제 임기 후반에 다시 매파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 이런 경계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듯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토픽 저희 이제 스페이스 X 얘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또 깜짝 얘기를 남겼어요. 스페이스 X와 XAI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발언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지난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스페이스X랑 XAI 모두 지분율을 봤을 때는 비상장 기업이라 완전히 보이진 않는데 일론 머스크가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것 중에 크게 두 가지로 저희는 포인트를 잡았는데 머스크가 지적했던 인공지능의 병목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일단 전력이 부족하다. 인공지능이 성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앞으로 그걸 돌릴 만한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인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자라는 겁니다. 예. 스페이스 X가 로켓으로 우주선 띄우고 위성으로 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기에서 이제 XAI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그럼 지금 당장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한 100배 정도는 더 활용할 수 있고 우주가 기온이 워낙에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성능이 좋아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발열 이슈인데 발열 이슈도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해서 스페이스X랑 XAI를 합병하는 건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유력한 내용이라고도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 실적 발표 때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병목이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예, 지금만 해도 메모리 반도체가 분기에 뭐 50%씩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머스크가 봤을 때는 본인의 계산에 따르면 3년까지는 어찌어찌 버틸 수 있는데 3년 이후에는 더 큰 병목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테라팹을 건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느 쪽이 좀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더 갈 수 있겠냐라는 지적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이클이 더 길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좋을 수 있겠다인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머스크가 참전하면서 이런 경쟁 구도가 좀 심해질 수 있겠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XAI 그리고 스페이스X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이게 실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보시죠? 예,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XAI랑 스페이스X 모두 사실상 머스크가 마음만 먹으면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합병까지는 크게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둘의 이제 주식 교환의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꽤 가능성이 높은 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토픽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란 사태가 생각보다 더 장기화되고 있어요. 좀 분위기도 심상치 않아 보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국제 유가가 이제 살짝 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긴 했는데 그 전날 기준으로는 또 급등하면서 브렌트유 기준으로 $70를 돌파하기도 했거든요. 국제 유가는 어떻게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게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해서 네, 생각보다 더 예, 길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이슈가 좀 심해지면 유가가 올라가고 좀 해소되면 유가가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란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세계에서 5위에 달하는 산유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담당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점유권도 이란에게 있기 때문에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셉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이슈 플로우를 봤을 때는 EU에서 지금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면서 사실 미국의 압박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중동 쪽으로 항공모함 배치하고 정찰기 투입하면서 이란을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느끼는 군사적인 위협이 꽤 클 겁니다.
네. 그래서 국제유가 가격이 거의 한 뭐 브렌트 기준으로 $70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도 오르는 요인도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좀 미국 뉴욕에서 좀 기록적인 한파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미국도 원유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들 중 하나인데 거기에서 공급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오펙 플러스에서 우리 이제 생산 늘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또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정학적 이슈랑 공급 감소 이슈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구조적인 어떤 사이클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닌 뭐 추세적인 상승으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예, 날씨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이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지정학적 이슈는 사실 꽤 오래 전부터 트럼프 1기 때부터 있었던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과연 새로운 이슈인가를 봤을 때는 그거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이제 겨울 지나서 봄 정도만 돼도 이런 이슈는 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뭐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듯합니다. 금방 뭐 국제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이슈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코닝을 들고 와주셨어요. 이 기업 지난번에 메타와 함께 좀 큰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코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제가 지난번 방송 때는 루멘통 홀딩스라는 종목을 네, 한번 기억납니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와 같은 사이클에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코닝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추론 다음에 에이전트 AI 가고 휴머노이드, 피지컬 AI로 갈 텐데 점점 이제 반도체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 구리선으로는 부족하다 네. 하면은 이제 광으로 광 케이블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한다라는 내러티브인데요. 거기에서 코닝이 이제 고밀도 광 케이블을 생산하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아서 주가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 지난주에 했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메타랑 6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공급 네. 계약이 나왔습니다. 그때 주가가 거의 한 20% 넘게 뛰기도 했었죠. 예, 방금 말씀드린 실적 상승이 이런 메타랑와의 계약을 제외하고서라도 성장이 이 정도 나왔는데 지금 메타를 시작으로 다른 빅테크들과 추가적인 공급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호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다.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2개월 선행 PER이 33.5배 정도는 되거든요. 예, 예전보다는 좀 높은 수준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과거 평균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고요. 이 전선을 만드는 회사가 33배다라는 거는 좀 비싸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말씀드린 루멘텀 홀딩스나 코닝 같은 기업들이 이 인공지능 광 케이블 전환에 따른 핵심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같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주가 레벨은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좀 매력적인 부분들도 동시에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으로는 캐터필러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인프라랑 관련된 이 수혜주를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캐터필러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예, 저는 머스크의 발언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항상 많이 습득을 하고 투자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게 전력,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캐터필러도 같이 가져와 봤고요. 캐터필러는 미국의 인프라와 에너지 대장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저희 노란색 굴착기나 포크레인 같은 뭐 장비 관련된 것들 많이 다루던 기업이었죠. 중장비 위주로 생산하는 글로벌 1등 기업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나 새로 건설 인프라에 들어가는 장비를 모두 지금 캐터필러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인 비상용 가스 및 디젤 발전기 아니면 천연가스 압축기, 뭐 펌프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 얘기하던 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뭐 10%, 20% 뭐 지금 잘 나고 있다라는 건데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수주 잔고가 512억 달러다.
그래서 지금 512억 달러면 캐터필러의 연간 1년 정도의 실적에 달하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게 뭐 조선이나 아니면 가스터빈 같은 수주 산업이 아닌데 지금 항상 뭐 중장비는 당장 내일이라도 주문하면 와야 되는 건데 1년 뒤에 받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캐터필러의 시장에서 인기가 엄청나게 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자동차 병목이 일어났을 때 자동차 주문하면 1년 뒤에 받고 2년 뒤에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적도 있었죠. 그런 상황이 지금 캐터필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실적 발표 봤을 때는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게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관세 때문에 비용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데 관세 이슈가 해소되면 캐터필러가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종목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코닝과 캐터필러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이준범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